안녕하세요. 저는 살찌지 않는 몸의 저자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대사 회복 방법으로 3M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런 어떤 대사질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제가 이런 비만 환자분들을 볼 때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어떤 당뇨병 환자분,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을 봤었고요. 그럴 때 단순히 먹는 것만 좀 조심해보자, 단순히 또 약만 쓴다, 이렇게 해도 환자분들의 어떤 건강 수명이 개선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환자분들께 접근할까 해서 봤던 게 3M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밀과 모빌리티 멘테이션, 즉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환자분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 프레임 내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었더니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매니지가 들어갔더니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지시는 거예요. 혈당이 너무 좋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지질대사가 좋아져서 약제를 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 이전에 있는 분들께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실 비만이 이 내장 지방이 어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환과 염증과 어떤 치매와 어떤 신경계성 뇌졸중의 전 단계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 3M 전략, 밀 모빌리티 멘테이션을 바탕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매니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던 거고요. 실제 이렇게 했더니 환자분들이 살이 빠지고 내가 왜 살이 안 빠졌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3M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은 3M에서 밀, 먹는 것은요, 내가 지금 먹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모빌리티,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운동과 활동으로 나눴습니다. 운동과 활동은 다르고 각자 부족한 부분이 다른데, 활동이 없는데 운동을 마냥 늘린다고 해도 살이 빠지거나 어떤 이 지방대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멘테이션의 측면은 수면과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건강 상태,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요소들을 가지고 육각형을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걸 저는 이제 윈 스테이터스, 어떤 나의 웰리스를 보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WMS 검사를 한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내가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을 개선하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운동을 하고 계신데 운동을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시고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있고 오히려 이분은 활동이나 수면이 부족했는데 먹는 것만 너무 집착을 하시다가 오히려 거식증이 생기거나 너무 부족하게 먹어가지고 오히려 영양소 부족에 의한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비만이라는 혹은 정말 이 내장지방이나 대사질환이라는 큰 적을 우리가 상대를 할 때 놓치지 않고 나한테 어떤 접근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 3M이라는 전략을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 책을 보면 115kg였던 여성분이 이제 75kg까지 체중을 감량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꼭 제 책 이 사례분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3M 전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개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비슷한 분인데 이분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살이 항상 찌면은 헬스장 가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을 뺍니다. 살을 뺐는데 그 운동량은 애시당초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식사는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뿌듯할 때 먹거나, 이분이 좀 불안과 우울이 있으셨어요. 이 불안과 우울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음식으로 달래는 그런 보상적 시기가 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살을 찌면은 다시 운동을 해서 빼고 이거를 반복하셨는데 운동량이 줄면은 오히려 항상 그 전보다 살이 더 찌는 전고점을 뚫는 요요가 반복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환자분의 어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실 운동량을 더 늘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불안과 오늘 좀 낮추고 이것을 위해서 수면을 좀 더 개선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나한테 정말 그냥 주는 상이나 어떤 그 위안이 아니라 이 허기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나의 몸에게 필요한 것을 넣어주는 것부터 우리 좀 시작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너무나 과격했던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몸에게 좀 회복을 줬습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게 적응의 시간을 좀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의 의미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한 120kg 정도 나갔었던데 한 70, 80kg 정도까지
때까지 정말 한 달에 한 3, 4kg씩 정말 꾸준히 감량이 되셨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이렇게 감량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살이 쪘고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운동 시간을 엄청나게 늘리고 식사도 정말 닭가슴살에 뭐 현미밥에 고구마 조금 이렇게 해서 칼로리 결핍도 굉장히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너무나 이 감량 과정이 항상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10kg 이렇게 푹 빠지다가 다시 이제 당연히 운동량을 지속할 수 없으면 찌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의 몸이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이 되고 살이 빠지고 실제 저희가 덱사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대사 회복의 첫 단계로 식단이나 운동보다 수면 리듬 회복을 먼저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 아침 햇빛의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잠을 자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수면 시간을 줄여버리시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제 검사를 해보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너무 높아져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레벨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식후혈당이 올라갑니다. 대사질환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어려워질까를 봤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호르몬처럼 우리 수면을 개시하게 하는 호르몬도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수면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한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나 그러면은 이제 안 먹고 운동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더 먹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요. 마찬가지로 이 수면압을 올리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바깥을 나가서 한 15분, 20분이라도 바깥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는 것보다 정말 수백 배나 높은 럭스의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빛은 우리 뇌에서 이 멜라토닌 압을 올립니다. 이게 언제 올라오냐? 정확히 한 15시간 정도 뒤에 내가 이 잠이 들 만한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이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멜라토닌을 사용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 사이클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저는 바깥 산책을 제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입면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는 단순히 수면만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노화가 되는 것의 가장 메인이 대사와 염증 회복인데 이 중에서 이 대사와 염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침 산책을 해보시면서 어떤 수면의 질을 개선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식후 혈당이 완만해지고 혈당의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정말 이 식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상태로 가셔야 우리는 이 정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정말 이 장수할 수 있는 식단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루를 맞을 때 단백질을 잘 먹어야 한다는 건 되게 유명한데 최근 선생님 쇼츠를 보니까 지방도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인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실제 이 위고비나 마운자를 쓸 때 지방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 담석증,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확률이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1.6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석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담낭 안에서 담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담관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많이 내려온다. 이 췌장의 어떤 그 소화 효소가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 췌장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담관염 같은 게 생기게 된다. 굉장한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담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실제로 이제 이거 위고비 마운자로의 어떤 효과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이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환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특히 그중에 좀 젊은 환자분들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분명히 GLP-1의 사용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때 지방 섭취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은 위장관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방의 섭취가 무의식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아주 예전에 싹센다에서부터 관찰되던 현상인데요. 탄수화물, 이 단백질보다 지방은 위장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요. 위장관의 운동을 좀 느리게 합니다. 실제로 한 4-5시간이 걸리거든요. 지방질 섭취를 하면은. 그런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둘 다 위장관의 운동을 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지방 섭취를 하면은 너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지방질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즙이 담낭 안에 고여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담낭 안에서 돌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시는 분들은 좋은 지방질의 섭취를 해주시는 걸 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기 가장 쉬운 게 아침 식사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뭐 호두 몇 알이라든지 두세 알이라든지 이런 올리브유 같은 건 10ml라든지 혹은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우유 이런 것들 혹은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먹어서 담낭 안에서 적절하게 담즙이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는 담석증을 이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또한 이런 우리 몸에서 포만감의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게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어떤 이런 좋은 식욕 억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적절한 지방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최근 닥터 프렌즈 채널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숨겨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중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만하시거나 중년기 여성분들 중에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망을 너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막 떡이 먹고 싶다, 막 빵, 혹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그냥 배부르니 밥을 먹어도 이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빵을 먹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고비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푸드 노이즈를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여줘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고요. 실제 이런 빵이나 떡, 이런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나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배워보고 연습해보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한 연구가 있고, 또 흥미로운 연구 중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 6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GLP-1 제제, 위고비와 싹센다를 가지고 혈당 조절을 하신 분과 이런 GLP-1 제제가 아닌 다른 약제로 혈당 조절을 하신 분들을 좀 비교했더니 흥미롭게도 이런 위고비로 혈당 조절하신 분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대마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의 발생할 확률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이미 어떤 그 중독이 되신 분들, 그쵸, 마약이나 대마초나 담배, 술 이런 이미 중독이 있던 분들도 이런 중독이 더 악화될 확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확률을 거의 한 40에서 50%까지 낮춰줬다라는 연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왜곡된 보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술, 담배 같이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측좌액이라는 곳에서 이 왜곡된 도파민의 분비를 좀 낮춰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이 건강한 식사를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주는 약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약제를 쓰는 게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이어트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이 더 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우리가 살이 찌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지방이 좀 더 PI 찌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내장 쪽에 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 쪽이 찌게 된다라는 거는 대사적으로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요, 원래 이곳이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이 줄줄 새요. 그래서 실제 이 지방이 간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지방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요. 근육 사이사이에도 지방이 끼면서 이 마블링처럼 돼서 정말 이 근육이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신에 염증이 많아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 간이 혈당을 올리니까 이게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안 돼서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인슐린 호르몬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못 꺼내 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방을 에너지로 못 꺼내 쓰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또 배가 고파요, 그냥. 보통 이게 우리가 금식이다, 공복이다, 그럼 이 지방을 꺼냈으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갈망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살이 잘 안 빠지고 탄수화물이 땡기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 이런 분들은 혈당 변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식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니까 이렇게 혈당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높다, 노화가 빠르다라는 것도 되지만 식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이 탄수화물이나 이 과자, 어떤 이런 간식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고요. 여성분들 특히 생리 전에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시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음식을 참는 것 또한 또 스트레스가 돼서 이 다이어트 과정 속에서 좌절도 많이 하시고 자책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살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은 안 그래도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이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를 더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 변동폭이 더 커지고 내장 지방을 더 쌓이게 하니까 다낭성 난소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7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식후에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본래는 혈당이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가서 그게 근육에도 좀 배치가 되고요, 지방에도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서 인슐린이 더 과다하게 나오게 되고요, 지방으로 확 걔네가 끌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합 탄수화물을 항상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식사도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주시게 된다 그러면 식후 혈당이 거의 한 20에서 23%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들도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준다 그러면은 혈당의 그 피크가 거의 한 30-40%까지 낮아지게 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대사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다낭성 난소가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처럼 식후 혈당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이런 감량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침 식사 이후에 활동량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은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최대한 빼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어떤 수용성 식이섬유로만 아침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것이 혈당 자극은 하지 않고 이 식품들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오히려 이 점심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2차 식이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히 공복위에 먹는 첫 번째 식사는 나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약처럼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비타민 D 검사를 꼭 해보시고요. 비타민 D가 낮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비타민 D의 섭취도 다낭성 난소 분들은 정말 감량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매우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 다낭성 난소가 있는 분들은 굶으면 남들보다 탄수화물은 더 땡기는데요, 지방을 사용하는 거는 실제 20-30% 더 낫다는 연구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뭔가를 했는데 남들보다 어떤 반응이 적다면은 우리는 너무 이걸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뮤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 분들이 이 안 좋은 호르몬의 사이클에서 좋은 호르몬의 사이클로 이동하기까지의 어떤 이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내장 지방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 조절되지 않은 식욕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사용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약제를 쓰는 그 끝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낮은 농도로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은 내장 지방이 정말 감소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내장 지방 감소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 양식이 나의 어떤 혈당 반응을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나의 생활 양식이 좀 잡혔다 그러면 약제를 끊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